아내이자 어머니이자 또 다른 누군가의 비밀. 그녀의 시신은 남부 플로리다의 도로 옆에서 발견되었고 이 미스터리는 1년 넘게 형사들을 괴롭혔습니다. 이제 충격적인 반전이 펼쳐집니다. 체포로 인해 문자 메시지, 비밀 DM, 그리고 형사들이 거짓말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알리바이가 드러났습니다. 러앤크라임에서 제공하는 사건을 다룹니다.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입니다. 그건 한 번 보면 잊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2024년 10월 28일 플로리다 판비치 카운티에서 여러 건의 911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한 여성이 입에서 피를 흘리며 생명이 없는 채로 자신의 차량은 몇 미터 떨어져 있고 그녀의 몸은 도로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도로에서 발견된 여성으로 그녀를 아는 사람들이 기억하고 싶어하는 린다 캄포텔리입니다. 이 영상은 그녀의 부고에 게시되었으며 린다가 가족과 즐겁게 지내는 모습입니다. 린다는 마이애미에서 자랐고 우수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이애미 대학교에서 학업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간호사로 일했습니다. 그녀는 의학 레지던트였던 남편을 만났고 두 사람은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두 자녀를 두었고 마이애미 북쪽의 판비치 카운티로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웰링턴이라는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린다의 부고 기사에서 사람들은 그녀를 열정적으로 인생을 산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나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간호사로서 남을 돌보는 데 바친 사람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2024년 10월 18일 밤 10시 20분경 보안관 사무실은 웨스터레이크 워스 보이든 지역의 라이언스 로드 6000번지대에서 도로에 여성이 있다는 내용의 911 신고 전화를 여러 통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라이언스 로드와 란타나 로드, 하이팔럭서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신고자들은 911에 흰색 쉐비 타호 근처 도로에 반응 없는 여성이 누워 있다고 알렸습니다. 경찰이 그녀의 시신을 발견한 차량은 그녀의 남편 소유였습니다. 그래서 당국은 목숨을 잃은 사람이 린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죽음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경고드립니다. 이야기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에는 피 자국이 있었습니다. 법 집행기관에 따르면 그녀는 머리에 큰 상처를 입었고 발 뒤꿈치 뒷부분이 닳아 없어지고 변형되어 있었습니다. 당국은 린다가 끌려가거나 강제로 이동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컴포텔리 부인의 부상은 둔기에 의한 외상과 일치했습니다. 그녀는 판비치 카운티 검시관 사무실로 옮겨졌고 그곳에서 법의학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보안관 사무실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정보와 함께 그 검사를 토대로 이 사건은 살인사건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차 안에는 누군가 그 차량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얼룩이 있었고 그 사람은 피를 닦으려고 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안관 대리들은 차량의 시동이 켜져 있었고 모든 문이 닫혀 있었으며 25피트 떨어진 곳에서 린다의 휴대전화를 발견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 휴대전화에는 약 1시간 전 남편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린다와 남편은 시신이 발견된 곳에서 약 8마일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린다의 집으로 갔고 문을 두드렸을 때 남편이 문을 열었으며 막 잠에서 깨어난 듯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린다가 7시 30분이나 8시쯤 집을 나가 친구들과 저녁을 먹으러 간다고 형사들에게 말했습니다. 휴대전화 데이터에 따르면 남편의 휴대전화는 린다가 없던 시간 동안 집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남편은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었고 이는 매우 확실한 알리바이였습니다. 형사들이 수사를 계속하던 중 린다의 가까운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친구들은 린다가 다른 사람과 연인 관계였을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 사람은 전 직장 동료인 르네 페레지였습니다. 이제 르네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린다의 차량 뒷좌석에서 발견된 것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 차량은 쉐보레 타호였습니다. 보안관들에 따르면 뒷공간은 두 사람이 들어갈 만큼 충분히 컸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 좌석을 접은 상태로 울트라 소브 의료용 시트가 깔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린다의 휴대전화를 확인했을 때 그들은 또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러나 보안관들이 도착했을 때는 더 이상 그곳에 없었습니다. 린다의 휴대전화에는 의료용 시트 위에 담요나 식탁보가 깔려있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담요에는 생일 축하해, 네 생일이 이 세상에서 제일 멋지길 바란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안관들이 린다의 시신을 발견했던 그 장소를 다시 살펴봤을 때 그 시트는 이미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증거에 따르면 베르지 씨와 캄포텔리 양은 오래 알고 지냈고 예전에도 함께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우정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린다의 아이폰을 포렌식 분석했고 그 결과 그녀가 르네 페레즈와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모엔 크라인이 입수한 약 25페이지 분량의 진술서에 따른 내용입니다. 이제 린다와 르네 두 사람은 종종 왓츠앱을 통해 소통했는데 이 메신저는 종단 간 암호화가 되어 있어서 필요하다면 비밀스럽게 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보안관들이 린다와 르네 사이의 메시지를 발견했을 때 그 메시지에는 린다가 친구들과 저녁을 먹으러 간다고 말한 그날 밤에 두 사람이 만나기로 계획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이 바로 린다가 살해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당국에 따르면 린다와 르네가 이런 계획을 세우던 전날 메시지들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린다가 왓츠앱으로 르네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인용하자면 사랑해, 좀 이상한 기분이 들어.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 넌 전에 나를 위해 이런 걸 해준 적이 한 번도 없어서 나도 좀 긴장돼. 몇 분 뒤에 르네가 답장합니다. 별거 아니야. 그냥 내가 로맨틱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 네가 나한테 해준 것만큼 좋지는 않을 거야. 그러자 린다가 말합니다. 그럼 내일 7시 30분. 그리고 이게 정말 100% 괜찮은 거지? 르네가 대답합니다. 네, 맞아요. 정말 사랑해요. 그러자 린다가 답장합니다. 고마워요. 나도 정말 사랑해요. 잘 자요. 보안관들은 두 사람이 다른 메시지에서 정기적으로 성적인 이야기와 사랑에 대해 대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불륜, 이 연인 관계가 약 2년 동안 계속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분명히 그 내용을 읽어보면 만약 당신이 형사라면 우리는 이 르네 페레즈라는 사람과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르네를 2024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난 직후에 인터뷰를 위해 오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르네가 자신들에게 린다와 불륜 관계였음을 인정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 불륜이 2년간 계속됐다고 주장합니다. 보안관들은 린다가 숨진 날 만날 계획을 주고받은 왓츠앱 메시지에 대해 르네에게 물었습니다. 르네는 며칠 전이었던 린다의 생일을 위해 특별한 것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르네는 의료센터 야간 근무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근무 후 린다를 만나기로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전날 린다에게 메시지를 보내 아들이 아파서 출근할 수 없으니 만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그날 밤에 일하러 갔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 알리바이의 문제는 방금 저와 함께 읽었던 린다와 르네가 주고받은 몇몇 메시지에서 드러납니다. 당국은 르네가 메시지를 보냈다는 증거가 없다고 말합니다. 문자 메시지도 왓츠앱 메시지도 없습니다. 28일 밤에 린다를 만나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는 메시지 말입니다. 여러분도 들으셨겠지만 형사라면 이 이야기에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많은 부분, 2024년 10월 그날 밤부터 쌓여온 이 사건의 많은 부분이 휴대전화 위치 데이터가 보여주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에 앞서 르네에 대해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는 린다와의 전날 밤 데이트를 취소하자 그녀가 매우 화가 났었다고 보안관들에게 말했습니다. 형사들은 그가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 또 다른 경고 신호였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난 몇 달 동안 수만 건의 문자 메시지를 살펴봤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그리고 르네와 린다가 소통하는 방식에서 어떤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형사들은 린다가 무언가에 화가 나거나 불안해할 때 르네가 지나치게 사과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자신이 린다의 생일을 위해 계획했던 만남을 취소하자 린다가 매우 화가 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안관들은 르네가 그 만남을 취소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었고 르네가 사과했다는 사실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린다와 르네가 주고받은 모든 메시지를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휴대전화 위치 데이터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르네는 보안관들에게 자신의 주 휴대전화 위치를 아내와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린다를 만날 때는 자신의 주 휴대전화를 두고 나가서 어디로 가는지 위치가 표시되지 않게 했다고 합니다. 그는 직장에서 연락할 수 있도록 보조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리를 비웠을 때 병원에서 그를 다시 불러야 하면 연락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가 그날 밤 내내 일했다고 말한 날에 대해 형사들은 르네가 저녁 6시 24분쯤 퇴근하는 장면이 담긴 감시 영상을 확보했다고 말합니다. 그의 위치를 아내에게 알려주는 주 휴대전화는 보안관들에 따르면 그가 두고 갔다고 합니다. 몇 시간 후인 11시 52분에 르네는 다시 직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보안관들에 따르면 감시 영상에서 르네는 돌아오자마자 쓰레기통으로 가서 추정컨대 무언가를 버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 집행기관에 따르면 그가 쓰레기통에 무엇을 버렸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안관들은 르네가 다시 일터로 돌아왔을 때 한 종류의 신발을 신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일하러 들어갔다가 자정이 조금 지난 후 집에 가기 위해 나왔을 때는 다른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보안관들은 그 신발이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경찰 인터뷰. 며칠 뒤 형사들이 르네의 집을 수색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사건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전개가 있었습니다. 르네가 새 휴대폰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번호는 같았지만 기기는 달랐습니다. 이제 르네는 자신의 옛 휴대폰을 잃어버려서 가게에 가서 새 휴대폰을 사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보안관들은 계속하기 전에 말씀드릴 게 있는데 르네에 대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건 비유적인 의미뿐만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확실한 물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AT&T 매장에서 CCTV 영상을 확보했고 르네가 한 손에는 옛 기기를 다른 한 손에는 새 휴대폰을 들고 나가는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 새 휴대폰에는 옛 휴대폰에서 많은 정보가 옮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안관들은 르네와 린단다가 주고받았던 모든 메시지들은 옛 휴대폰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즉, 르네가 그 메시지들을 삭제했거나 일부러 그 정보를 새 휴대폰으로 옮기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원 기록에 따르면 르네의 휴대폰에 관한 이야기는 경찰이 보기에는 의심스럽다고 합니다.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이제 르네의 이야기는 보시다시피 아무리 좋게 말해도 수상합니다. 그리고 당국이 이 사건을 조사하는데 정말 오랜 시간을 들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린다가 사망한 밤에 르네가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한 의심스러운 점들과 그의 휴대폰과 관련된 모든 정보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어제 마무리된 그 수사 과정에서 그들은 광범위한 영상 조사와 수많은 목격자 인터뷰 그리고 수많은 포렌식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수사 내내 이 사건과 관련하여 50건이 넘는 수색영장을 작성했고 수백 시간에 달하는 휴대폰 데이터를 분석했으며 관련된 모든 휴대폰에 대해 분석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린다는 2024년 10월에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법 집행기관은 이 사건을 계속해서 파헤쳤습니다. 하지만 2026년 1월 2일 되면서 이 사건을 한 단계 끌어올린 중요한 증거가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1월에 2일 54로 끝나는 전화번호에 대한 분석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전화기는 법 집행기관에 따르면 크리켓 와이어리스에서 나온 일회용 휴대폰이었다고 합니다. 보안관들은 그 일회용 휴대폰이 르네와 연결됐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르네가 주 보조 휴대폰만 있다고 했지 일회용 휴대폰이 있다고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보안관들은 그 일회용 휴대폰이 가명으로 등록된 것을 밝혔습니다. 형사들은 르네가 직장에서 그 휴대폰을 썼다며 이를 르네와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린다가 사망한 날 그들은 일회용 휴대폰 번호를 그의 차량 위치 데이터와 연결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후 7시 30분부터 오후 11시 사이에 10월 28일 보안관들은 르네의 일회용 휴대폰과 린다의 휴대폰이 AT&T 무선 네트워크에서 활성화되어 있었고 두 사람이 서로 가까운 위치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는 르네가 린다와 함께 현장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합니다. 휴대폰 분석 작업입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지난 11년 동안 우리의 수사 방식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저는 이 그룹의 일원으로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분석 작업은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최근에야 그 분석 작업을 통해서야 비로소 확인된 아주 중요한 증거가 하나 있었습니다. 전자기기나 그런 것들과 관련된 작업을 할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제공업체가 우리에게 주는 정보와 그 정보를 받는 시점 등 많은 의존성이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보안관들은 현장에서 린다의 애플워치도 발견했다고 말했으며 양쪽 모두에 피가 묻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차량 내부에서 격렬한 몸싸움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일 수 있다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수사를 통해 판비치 카운티 판사가 페레즈 씨에게 1급 살인, 과 증거인멸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화요일에 그는 마이애미에서 미국 연방보안관국의 연방 파트너들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판비치 카운티 교도소로 이송되어 현재 그곳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르네 페레즈는 마이애미에서 미국 연방보안관에 의해 체포되어 플로리다 팜비치 카운티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는 1급 살인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팜비치 카운티에서 처음 법정에 출석한 르네 페레즈의 모습으로 영상은 WFLX-TV 제공입니다. 보안관들은 그가 체포된 이후 진술을 하지 않았으며 그가 저질렀다고 의심받는 범죄의 동기는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수사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시카고 경찰국 은퇴형사 지휘관 윌 스빌라로와 함께합니다. 로앤크라임에 출연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 사건에서 르네 페르즈가 처음부터 용의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가 했던 이야기만 봐도 그렇죠. 그는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처음부터 그의 이야기에는 허점이 많았습니다.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려서 2026년이 되어서야 체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그들은 이 남자의 혐의를 입증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통화 기록을 확보해야 했죠. 우선 그 기록들을 받아내야 하니까요. 영장 작성 후 전화회사가 정보를 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맞춰야 해요. 통신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두 사람 간 통신뿐 아니라 위치 추적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계속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작성해야 하는 상황이지요. 휴대전화 기지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작성해야 합니다.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의 휴대전화 기지국, 그리고 그 사람이 이동하는 방향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포렌식격으로 분석하는 건 정말 악몽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물리적 증거나 진술 또는 현장에서 결정적인 영상이 없다면 이 과정은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모든 증거를 검토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때가 있습니다. 제 말은 상당한 근거 진술서가 25조 페이지였던 것 같은데 그건 우리가 보통 보는 것에 비해 정말 긴 편이죠. 그리고 정말 복잡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모든 셀타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대포폰 분석 결과가 나와서 그가 주 전화기를 직장에 두고 갔을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번호폰이 린다의 전화기와 함께 있었고 그날 밤 그들이 있던 방향으로 이동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강력한 증거일까요? 왜냐하면 변호사는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 네가 이 전화기를 그와 연결시켰을 수는 있지만 그가 실제로 그 전화기를 들고 있었다는 걸 증명할 수는 없잖아. 이럴 때 수사관으로서 우리가 이 사람이 범인이다 라고 판단하면 그걸 근거로 사건을 어떻게 진행하나요? 하지만 수사관이나 변호사는 전화기가 움직여도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증거는 아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에 이동 경로나 움직임이 담긴 감시 카메라 영상이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의 휴대전화와 그녀의 휴대전화가 함께 있습니다. 두 전화기가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죠. 결국 그 여성이 발견된 곳에서 멈춥니다. 이제 그의 휴대전화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그가 다른 차에서 내리거나 돌아오는 모습이 영상에 포착됩니다. 알다시피 시간도 맞아 떨어집니다. 모든 게 일치해야 하죠. 영상도 휴대전화의 움직임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당신 말이 완전히 맞아요. 저는 이런 경우를 한두 번 겪은 게 아닙니다. 그들은 항상 말하죠. 그의 휴대전화는 거기 있었지만 그가 거기 있었다는 건 증명할 수 없다라고요. 그래서 다른 방법, 즉 영상 감시로 증명해야 합니다. 요즘 어디에나 영상이 있죠. 그가 있던 주차장이나 병원에도 영상이 있습니다. 그들이 있었던 곳과 병원 사이의 도로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술서가 26페이지나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 증거가 있는 사건에서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간접 증거의 비중이 얼마나 되나요? 현장에선 과학적 증거가 많지 않아 보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건 그녀가 발견됐을 때 매우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는 거죠. 그건 아마도 그녀가 끌려갔거나 뭐랄까 발 뒤꿈치에 관한 부분은 읽기조차 힘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가 쉐보레 타호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두 사람의 관계 외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 차에 타거나 내리는 영상이 없다면 말이죠. 부상에 관해서는 물리적 증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가 다른 신발을 신었고 신발을 버렸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네요. 그가 쓰레기 수거함에 들어가는 모습이 영상에 담겼대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그게 1년 반이나 지난 후의 이야기잖아요. 그 신발을 가지고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저 그가 다른 신발을 신고 있었다고만 했으니 아마도 그 신발을 버렸다는 뜻이겠죠. 그녀의 부상은 아시다시피 차 안에 혈흔이 튀어 있었어요. 그녀는 차 안에서 심하게 피를 흘리고 있었죠. 두 가지 중 하나가 일어났어요. 그가 차가 움직이고 있을 때 그녀를 차 밖으로 밀어내려고 했고 그녀가 끌려갔거나 아니면 그녀가 차에서 탈출하려다가 차 옆에서 끌려가다가 결국 차 뒤쪽까지 끌려간 거죠. 그러니까 끌려가면서 입은 부상도 상당히 심각하지만 그쪽에서는 둔계기에 의한 외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그녀가 차에 치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녀는 부탈을 당했고 그 후에 끌려간 겁니다. 그리고 이 여성을 생각하면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런 일을 겪어야 했다니요. 알다시피 이런 사건에서 생명을 잃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끔찍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의 인터뷰를 보면 다시 그 얘기로 돌아가서 그리고 저는 팜비치 카운티 보안관실 이 사건을 어떻게 다뤘는지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는 거기 있을 거라고 말했죠. 그는 그녀와 메시지를 주고받았지만 결국 만남을 취소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만남을 취소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이걸 보는 누구라도 이 사람이 이 일에 책임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가 자신이 용의자라는 걸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 모든 시간 동안 1년 반이 지난 후에도
미국 연방보안관들이 그를 체포하러 나타난 게 그에게 놀라운 일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는 아마 뭔가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짐작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말은 그는 첫날부터 거짓말을 했으니까요. 수사관이나 검사로서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아는 것과 입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을 바로 입증할 수 없다면 사건을 입증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사회의 위협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분명히 끔찍하게 잘못된 불륜 사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건 뭔가요? 우리가 입증할 수 있는 건 뭔가요? 이 둘은 다릅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알았죠? 이런 상황에서 다른 누가 용의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녀의 친구들이 당신에게 그들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말했지만 당신은 그 사실을 입증해야 했지요. 그리고서는 느낌이 왔어요. 그는 내내 뒤를 신경 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정말 흥미롭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건에는 기술적인 부분이 정말 많았거든요. 예를 들어 이 셀타워가 신호를 잡았다든지 저 셀타워가 그 자리에 있었다든지 하는 것들이요. 하지만 메시지들을 쭉 살펴보니 분명히 그런 종류의 관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모두 알다시피 이런 커플을 아실 겁니다. 그녀가 화내면 그는 과하게 사과하는 관계죠. 그리고 그는 내가 취소하자 그녀가 정말 화냈다고만 말하지만 사과한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당신의 경험상 이런 사건을 조사할 때 다른 조사관들과 이 관계의 역동이 이랬던 것 같다는 식으로 얼마나 많은 대화를 나누나요? 모든 증거를 활용해야 해요. 다시 말하지만 이건 대화 내용이거나 그녀가 친구들과 나눈 대화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친구들은 그 불륜에 대해 알고 있었으니 아마도 관계의 불안정성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친구들에게 어느 정도 자세한 내용을 공유했을 겁니다. 하지만 다 같이 테이블에 앉아서 모든 걸 논의하긴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모두가 범죄에 대한 가설을 세우죠. 알겠습니까? 범죄 사건을 조사할 때는 항상 가설을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건 자신의 가설에만 너무 집착해서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 게 좋은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이게 내 가설이다. 이것만이 유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다. 내 가설을 증명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경계해야 하거든요. 수사는 그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많은 변호사들이 이런 주장을 하죠. 이게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모르겠지만 꽤 흔하게 쓰이는 논리인 것 같아요. 수사관들이 내내 한 사람에게만 집중했고 다른 용의자들은 전혀 살펴보지 않았다는 식이죠. 누군가 불륜을 저지르고 수사관인 당신에게 거짓말을 한다면 더 조사해야겠다고 생각하겠죠. 또 그녀의 시신이 발견된 라이언스 로드가 예전에 그 사람이 살던 곳이란 점도 있습니다. 거기는 굉장히 번잡한 도로예요. 그리고 변호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글쎄요, 어떻게 그녀가 그곳에 있게 됐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가 떠난 후에 그냥 지나가던 누군가였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사건을 준비하면서 이런 모든 가능성을 어떻게 배제하고 동시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 남자는 처음부터 수사관이 그를 용의자로 의심할 만한 모든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는 불륜이 있었다는 사실은 순순히 인정하지만 그날 밤을 둘러싼 상황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처음부터 불륜을 숨겼다면 그가 처음부터 불륜에 대해 난 그녀를 잘 모른다. 직장에서만 알 뿐이다. 라고 거짓말을 했다면 그렇다면 어쩌면 당신은 그에게만 완전히 집중하고 있는 건 아닐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그가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고 불륜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행방과 동선에 대해 거짓말을 하기 시작할 때 바로 그때 26페이지짜리 진술서가 등장하는 거죠. 왜냐하면 당신 말이 맞으니까요. 변호인 측이 제기할 문제들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늘 이 사람만 조사했잖아요 라는 말이 나옵니다. 가끔 유일한 용의자가 분명할 때라 있습니다. 다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지만 혐의를 입증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건이 점점 더 확실해질수록 다른 사람일 가능성을 점점 배제하게 됩니다. 이 모든 내용이 26페이지 진술서에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들 때문에 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말하지만 PBSO는 실제 영수증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 남자가 ATT 매장에 갔던 일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가 휴대폰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던 여러 거짓말을 수사관들이 어떻게 파헤쳤는지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ATT 매장에서 휴대폰을 손에 들고 걸어나가는 장면이 담긴 감시 카메라 영상이 있습니다. 이 25페이지를 쭉 읽어보면 그리고 당신이 살인 사건을 수사하는 경력에서 인터뷰에서 거짓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르네 페레즈가 이 일을 은폐하려고 했을 때 얼마나 효과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보였나요? 별로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흔적을 잘 숨기지 못했어요. 그리고 들어봐요. 이게 바로 현대 수사 방식이에요. 이런 과학 수사 기법, 카메라, 휴대폰 기록들 말이죠. 제가 살인 사건을 맡았을 때도 휴대폰 기록은 중요했습니다.
내가 살인 사건을 맡았을 때는 기지국이 정말 중요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곳곳에 감시 카메라가 있어서 이게 바로 수사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항상 영상에 찍히거나 절대 손에서 놓지 않는 기기를 들고 다니면 자신의 행방에 대해 거짓말을 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사망 원인을 보면 이 둔기에 의한 외상인데 기술적으로 그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밝혀낸 것 같습니다. 매실몬들에게 사건을 제시할 때 만약 그가 실제로 그녀를 때렸다는 과학적 증거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추가 증거가 더 필요할까요? 분명 여성에게 일이 있었고 그 자리에 남자만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죄 판결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다른 것도 필요하죠. 예를 들어 그 차 안에 증거가 있다는 걸 알잖아요. 차 안에 혈흔이 튄 흔적이 있어서 차 안에서 어떤 폭력이 일어났다는 걸 보여줍니다. 누군가를 때렸거나 튀긴 흔적, 뭐 그런 혈흔이 있었죠. 차 안에 피가 있었고 그건 차 안에서 폭력이 일어났다는 걸 시사합니다. 이건 그녀가 단순히 자신의 차에 치이고 끌려갔다는 변호 측의 가능성을 약화시키죠. 왜냐하면 차 안에서 구타가 있었다는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강력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25페이지 나되는 분량만 봐도 많잖아요. 만약 당신이 전문가라면, 그러니까 검사 측 입장에서 본다면 이 사건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강력하다고 느낄까요? 1년 반 동안의 수사, 26페이지 분량의 진술서, 두 사람 사이의 수많은 대화, 휴대폰 기록 추적까지 제 생각엔 퍼즐이 거의 완성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녹음하기 전에 잠깐 얘기했었는데 그게 그녀의 차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녀의 남편 차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생일 축하 담요 같은 게 깔려 있었는데 그걸 깔려려고 한 사람은 그 남자였어요. 근데 그게 그냥 제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뭔가 명확하지 않은데 여전히 그가 어떻게 이 생일 담요를 깔 수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담요는 그녀를 위한 깜짝 선물이었고 그 차도 그녀의 차량이었죠. 그는 자신의 차를 타고 떠났다가 그 차에 들어간 거였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이상해요. 그녀가 바람 피우러 가면서 남편 차를 직접 꾸밀 리 없잖아요. 그럼 그 여유 시간은 어디에 있었던 거죠? 그게 어디서 일어난 거예요?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있었던 건가요? 그가 이 모든 담요를 깔고 이걸 다 세팅한 게 그녀가 이미 떠난 후였을까요? 그가 연출한 건가요?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판단해야 하고 아마 그들도 그걸 알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했듯이 그건 그의 차가 아니거든요. 그녀의 차예요. 그녀 남편의 차예요. 그녀는 생일에 남편 차를 꾸미지 않을 거예요. 아마 나중에 꾸며졌을 수도 있어요. 앞으로 전개가 흥미로울 것 같아요. 많은 증거도 이미 있을 거고 그는 팜비치 카운티에 구금된 듯 합니다. 앞으로 추가 증거를 지켜보겠습니다. 시카고 경찰청 은퇴형사 지휘관 윌 스빌라 씨였습니다. 로앤크라임에 나와주셔서 항상 반갑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로앤크라임의 온더 케이스를 마치겠습니다. 유튜브, 스포티파이, 피콕에 구독해주세요.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였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